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제2의 4.19 혁명입니다. 오늘은 헌재가 잡아놓은 탄핵 심판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입니다. 여기서 헌재가 추가로 또 잡지 않으면 일정이 종결되는데요.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이 재판 종료라는 건 일종의 또 다른 여론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잠시 후 6시 여기 인근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탄핵 반대하는 국민 변호인단 이거 출정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전한길 씨가 또 연사로 나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또 최전선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대구도 그렇고요. 그전에 부산도 그렇고 예.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혀 예상 못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저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저는 그 시민들의 일종의 그 생각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 키워드로 얘기하면요. 반시장, 반자유, 그다음에 노골적인 친북과 친중을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콘이랄까요? 상징 같은 사람이 전한기 씨인 겁니다. 전한기 씨가 무슨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공직자도 아닙니다. 그냥 자유로운 한 사람의 시민이에요. 근데 저분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을까?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재에 대한 아까 압박, 여론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재가 공정하게 법대로 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이런 불신을 표시하시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럴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초기엔 사실 그랬습니다. 다 믿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의심스럽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쌓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저런 인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남희 기자. 어제 이런 소식 저희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실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일단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을 것 같고 또 국민 변호인단이 전한길 씨의 가입 소식 이후에 한 15만까지 지금 현재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명 인증을 해야 하면 좀 까다로운 절차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명도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다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건데 그래서 1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세대 비중이 정말 궁금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 30대가 36%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년층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좀 가입하는데 오히려 까다롭고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석 변호사 주장은 더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데 더 못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찾아보니까 홍준표 시장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가입을 안 하셨다면 좀 해주십사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선관위에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명확히 답을 안 내놓고 보류를 하는 듯한 답변을 좀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자체장이 가입을 하는 게 위법 소지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선관위에 알아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음으로는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열렸던 행사에도 본인이 참석을 하고 싶었으나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참석하지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좀 전에 이제 요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그 결과로서 공직자는 지금 여기에 가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검토 결과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자 했던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가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요.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1원의 세금도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주 강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 월급을 국민이 주잖아. 나도 세금 내. 내 세금 작년에 25억 냈어. 너희들한테 내 세금 1원도 주기 싫어. 다 사표 쓰고 나가란 말이야. 또 호준석 대변인. 탄핵이 인용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걸 확신한다. 이런 발언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씨가 국민들이 뭐 헌재를 일종의 뭐 한바탕 휩쓸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한바탕 논란이 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또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 혁명 발언을 꺼낸 거는 뭘 염두에 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제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어쨌건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 씨의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조금 더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저런 발언에서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017년, 2016년에 뭐 촛불 혁명이다 이런 말 엄청나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의미로 썼잖아요. 그때 그 좌파에서는. 저는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국민들이 저 전환기 씨가 말하는 뭐 이른바 혁명 이렇다면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에 대한 재인식의 그 혁명이다. 그리고 민심의 혁명이다. 그런 혁명, 그런 의미에서의 혁명, 대변혁이라는 의미에서의 혁명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폭력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네, 민심의 혁명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거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씨는요 60년 전 4.19 혁명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사 강사가 괜히 뭐 시민혁명을 괜히 언급했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4.19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과는 우리가 뭐 3.15 부정선거라든가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독재로서 비판받죠. 저도 비판해요. 예, 그건 과고. 네, 3.15 부정선거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요. 헌법 정신은 4.19 혁명을 결성하거든요. 분명히 과예요. 자, 김지욱 대변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과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겁니다. 전환길 씨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뭐 4.19가 또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 건데 자, 왜 하필 지금 이 4.19를 전환길 씨가 꺼내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4.19 우리 역사에서 4.19가 의미하는 것은 4.19 앞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의 저항, 항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 전환기 씨가 이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이유는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띄워보겠다라는 그런 그 주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예. 그런데 주장을 할 거면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시의 부정선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거 그 부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걸 민정하죠. 그러나 지금은 전환기 씨조차도 어떤 부정한 근거를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도 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주장은 단순하게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름의 정치적 선동으로 이어지는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전환기 씨의 이런 정치적 선동이 과연 이 끝이 어디를 가겠느냐. 4.19 혁명은 당시에 정부를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혁명의 끝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번 서부지법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폭동의 사태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 장기 집권이 이승만 정부의 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땐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역시나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확정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에서는요. 또 눈여겨볼 만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고소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그럼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자, 호주석 대변인. 네. 저래서였을까요? 지금 같은 뭐 헌재 심리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던데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꺼내들 수 있는 중대 결심이라는 카드가 뭡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그 변론도 사실상 끝났어요. 근데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까지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오죽하면 현직 검사장이 아니 일제시대 재판 때도 안중근 의사가 1시간 반 동안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할 때까지 그런데 대통령의 추가 신문 기회 다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딱 45분 끝나면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34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8명만 받아주고 대통령 측을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이 탄핵 심판의 평균 소요 기간이 200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0일 지났어요. 근데 이제 곧 선고할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중대 결심을 할 사람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국민들께서 이런 그 좌파의 사법 카르텔, 우리 법, 예. 인권법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그 진행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결과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중대 결심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런 폭력 그런 거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중대한 결심이 정확하게 뭔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뭐 대리인단 사퇴라든지 중대한 결심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추정컨대 이 중대한 결심은 이 탄핵 심판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다면 탄핵 심판을 보이콧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변호인단이 사퇴한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면서 뭔가 지금 오늘이 지금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잖아요. 좀 압박을 하거나 좀 일정을 연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이어질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대한 결심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뭐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크게 없지 않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이 불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호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대리인단이 전체적으로 다 사퇴하는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평의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의 이 헌법 심리가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공정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이 납득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능, 권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도전하는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결과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저런 이 그 뭐랄까요 압박이랄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헌재에 대한 압박은 재판관 또 개인에게까지도 닿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동창 카페 논란이 뜨는군요. 이거 무슨 논란이죠? 저 문영배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예. 그러니까 음란물이 2천여 건 정도 올라왔는데 문 대행이 이거를 방치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일각에서는 문 대행이 직접 이런 그 음란물 관련 올라왔는데 댓글까지 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요. 오늘 바로 헌재에서 입장을 냈어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고 카페 해킹 당한 거 아닌가. 이거 예.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경찰도 오늘 수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먼저 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을 한 건데 민주당도 또 입장을 냈어요. 김준욱 대변인 보면은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대행의 댓글로 조작한 것이 유포가 된 거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서 흑색 선전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치던데 사실관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정면 그 원내대변인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치 그 문영배 대행이 작성하지 않은 그런 댓글을 문영배 대행이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다른 온라인 이런 그 카페들에게 퍼나르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영배 대행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유포해서 예. 문영배 대행에게 지금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동창 카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동창 카페들이 들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이름은 들어 있지만 전혀 뭐 활동하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직접 어떤 그 SNS상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헌법재판관을 흔들려고 하는 목적 외에 네.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뭐 헌재를 흔드는 거냐?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특히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나서서 저렇게 대변을 해주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원내 대변인의 그 설명을 저도 봤는데 이미 그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 그 입에 담기 민망한 제목에 예. 음란물을 올린 거기에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또 달고 한 것들이 많이 국민들께서 보셨어요. 그 내용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단 것을 그 사람으로 조작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흐름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원내 대변인의 설명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영배 대행의 것으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달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런 일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네. 조작됐다. 그냥 안 달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나니까 더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동창 카페까지 터느냐. 아마 이것만 나왔으면 저도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 진행된 이후에 처음에는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저분이 진행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그다음에 SNS에 그동안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는데 그거 제가 봐도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편향된 분이 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것까지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뜨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 반론 기회를 하나 드리면 왜 민주당이 헌재 편을 드냐 이렇게 꼬집으세요. 헌재 편 드는 겁니까? 헌재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이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무도하게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거 경찰에서 빠르게 수사 좀 해달라. 그리고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경찰에서 잘 확인해 달라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재판 진행하더라도 국민들은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네, 최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신뢰하고 지켜보는 것 이것도 공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과가 싶습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진행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그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 혼자서 헌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8분 특히 거기에는 중도 보수의 성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개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 아니라 국민들께서 헌재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문영배 대행에 대한 것은 그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이 아주 또 팽팽하게 맞붙고 계신 걸로 봐서는 온 국민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어쨌든 또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